자, 힘이란 포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F를 쓰고요. 이 힘은 그 단위 값으로 대문자 n을 써서 뉴턴이라는 것을 단위 값으로 삼습니다. 원래 과학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다양한 단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단위들에서 대문자들은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개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단위로 박아놓습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 자, 뉴턴이라는 거는 우리가 힘과 운동, 뉴턴의 운동 법칙, 요 이야기를 할 때 그 뉴턴이에요.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건 눈에 보여?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는 게 힘의 효과예요. 힘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작용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의 효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체의 두 번째는 물체의 모양이 변하고 두 번째로는 운동 상태가 변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하면 빠르기랑 방향이에요.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운동하는 빠르기와 운동 방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운동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빠르기만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중등에서 배우는 개념인 속력이 되고요. 빠르기와 방향을 합한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고등과정에 가면 됩니다. 속도라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등에서는 속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속력과 방향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과 2가 동시에 변화합니다. 그러면 요 1, 2, 3번에 대한 각각의 예시들만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모양이 변하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모양이나 형태의 변화. 종이가 접혔다, 펴졌다, 구겨졌다, 찢어졌다. 나무가 박살나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나무가 쪼개지죠.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모양 변화. 운동의 변화는 공을 집어던졌더니 공이 날아갔죠. 가만히 분필을 떨어뜨리면 분필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데 그냥 속력이 일정하게 떨어져 아니면 점점 빨리 떨어져? 점점 빨라지죠.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뻥 차면 그 공이 디글디글 굴러가다가 점점점 느려지다 어떻게 돼? 멈추지. 뉴턴이 정리하기 이전 갈릴레이 시대 그 이전에는 더더욱이나 내가 공을 발로 뻥 차면 공에 힘이 들어가서 굴러가는 거고 그 공이 멈추는 이유는 힘이 빠져서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근데 그게 갈릴레이에서 뉴턴으로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이 바뀌는 거야. 내가 공에 힘을 줘서 운동이 변했고 공이 운동장을 굴러가는 동안
어떤 힘이 운동하는 방향 반대로 작용했으니까 점점점 어떻게 됐다? 느려지다가 멈췄다. 요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 부분 이해가 되지? 구별 차이를. 자, 요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둘 다 바뀌는 예는 뭐가 있는데? 공을 딱 차는 순간. 요새는 초고속 카메라로 한 번씩 보여주죠. 발에 공이 빵 맞는 순간 공이 어떻게 돼? 쑥 들어가서 꽉 찌그러졌다가 다시 공이 원래대로 탕 펴지면서 쭉 날아오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동시에 변하는 예시가 된다.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요런 힘의 효과, 모양이 변한다, 운동이 변한다, 둘 다 변한다. 그 예시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수령이니까. 소수령이 출제가 되니까. 예시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첫 번째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 두 힘이 같은 힘인지 다른 힘인지를 구별하려면, 마이크가 이상한 거. 맞네. 앞부분에 약간 소리 좀 울려도 이해해줘요. 마이크를 내가 제대로 안 켜놓고 했네. 자, 힘이 같은 힘인지 다른 힘인지를 구별하려면, 어떤 힘 두 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구별하려면, 두 번째, 힘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거를 3요소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라고.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힘의 크기 혹은 힘의 세기, 강한 힘이냐 약한 힘이냐. 두 번째는 힘의 방향,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하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요거 글자 조심해야 돼요. 힘의 작용점이에요. 작용선 아닙니다. 뒤에 우리가 힘의 평형 이야기를 할 때 작용선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작용점과 작용선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힘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작용점부터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과학에선 물체를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든지. 왜냐하면 그 물체가 굴러갈 수도 있고 그대로 미끄러져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걸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굴러간다고 하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무게가 가운데 밀집되어 있냐, 바깥쪽에 흩어져 있냐, 고려할 게 너무 많아져. 우리는 고작 물체를 운동시킨다만 생각했는데 이게 굴러갈 건지 미끄러져 갈 건지 생각할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과학의 기초 단계에서는 어쨌거나 문제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문제를 풀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물체를 덩어리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그 물체의 무게중심, 질량 중심인 점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 질량 점이 움직여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세 가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구별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 방법이 화살표인 거야. 화살표를 그리면 힘을 표현하기가 쉬운 거야. 첫 번째, 힘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만약에 2배 큰 힘이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된다? 화살표 길이를 2배 길게. 힘의 크기가 3분의 1이다. 그럼 화살표 길이를 3분의 1로 그리면 되는 거야. 화살표의 굵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힘의 방향. 보통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면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의 연장선을 대충 요쪽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지? 근데 이러면 너무 과학적이지 않잖아. 응? 과학, 특히 물리학이라는 과목의 시작은 저 양반이 쓴 책,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물리학은. 근데 프린키피아라는 책의 그 논문의 풀 네이밍이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자연 철학이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규칙성을 수학적 원리,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바꿔서 그 규칙이 지켜지는지를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책인 거야. 그러면은 방향도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화살표에 대해서 좌표 평면을 잡은 뒤에 보통 X축을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그 X축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각도를 힘의 방향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물체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둔다? 그 화살표의 시작점을 무게 중심이 가도록 둔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봐봐. 여기 어떤 상자가 수평면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게 맞죠?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었다라고 하면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힘 화살표를 그린단 말이야. 요 화살표는 잘 그린 게 맞는데 이 화살표는 잘못 그린 거예요. 여기가 작용점이란 소리 아니야. 물체한테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우악 밀 수 있냐? 안 되지. 그럼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여기에 화살표를 놓고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런데 지금 방금 그린 요 두 가지는 물체를 뭐로 본 거다? 덩어리로 고려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그리는 게 맞다? 요거 둘 다 아니고 여기에 물체의 무게 중심의 질량을 표시하고 이 무게 중심에서 화살표 F를 그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건데 but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문장이 쭉 나오다가 but 나오면 그 뒤가 제일 중요하다, 그지? 자, but 우리는 아직 중등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확한 개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화살표 그려놓으면 아 저게 힘이구나 하시면 돼요. 아까 앞에 거 두 개로 그리는 케이스가 되게 어떨 거다? 많을 거다. 됐지? 요렇게 해서 힘을 표시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힘의 합성, 알짜임, 합력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등 과정에서는 나란한 힘의 합성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봐봐. 요 힘의 합성, 알짜임, 합력 다 같은 소리인데
무슨 뜻이냐? 한 물체에 두 개의 힘 이상이 동시에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때 같은 효과가 나는 하나의 힘을 찾는 것을 합력을 구한다, 힘을 합성한다, 알짜의 힘을 구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거 직선일 때는 은근히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아. 뭐냐면 잘 봐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질량이 m이야.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F1이 3N, F2가 5N으로 힘을 당기고 있어. 이거랑 똑같은 운동 변화가 일어나려면 질량이 m인 물체를 몇 뉴턴으로 당기면 되겠냐? 네, 8뉴턴으로 당기면 되죠.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m이라 칩시다. 이 물체를 왼쪽으로 F1이 3N, 오른쪽으로 F2가 5N으로 당기고 있어. 얘랑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힘 하나는 2N이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데 여러분들? 위에는 어떻게 했고? 밑에는? 같은 방향일 때는 그 알짜 힘의 크기는 두 힘의 뭐와 같고? 합과 같고. 반대 방향일 때 그 알짜 힘의 크기는 두 힘 차이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자, 요거 조심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두 힘 차의 절대값의 크기를 가지고 그 방향이 큰 힘이 가리키던 방향이 돼. 그런데 행여나 혹여나 살짝 침화를 좀 더 들어가자면요. 여기서 원래 현재 중등은 스톱이긴 한데 반걸음만 딱 더 들어가 봅시다. 요 뒤에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 칠판 다 필기 따라왔죠? 자, 그럼 일단 여기 빨리 정리해봐. 자, 합력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본다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두 힘이 나란한 방향, 즉 같은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의 합력, 요건 지금 없어요, 우리 물원 과정에. 근데 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면 요 다음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게 F1, 요게 F2일 때 어떻게 하면 이 두 힘을 합할까? 어떻게? 요 두 힘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너희들이 아마 수학에서 평행사변형 성질이나 이런 걸 다 안 배워가지고 요게 지금 중1 과정에 내려왔는데 요 내용이 빠져 있을 거야.
그러면 요 두 너무 기울어졌네. 요 정도. 요 두 힘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요 시작점에서 대각선 화살표 이 대각선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이 R자 힘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평행사변형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 잘 봐. 선생님이 길이가 같은 힘 6개를 2개씩 묶어볼게요. 어느 게 합력이 제일 큰지 맞추는 거야. 첫 번째는 한 60도 정도로 돼 보이는 얘가. 그 다음에는 직각. 마지막은 120도 돼 보이는 둔각. 어느 게 R차임이 제일 커 보여요? 요 세 개 중에. 화살표 길이는 대충 비슷하게 다 맞췄어요. 합력이 제일 큰 거는 예각, 직각, 둔각, 어느 거.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한번 그려봐봐. 어느 게 합력이 제일 커 보여? 둔각? 얘가 둘 중에 안 하겠죠. 일단 직각은 아닐 것 같지. 이런 문제 특성상.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을 그렸죠. 어느 게 화살표가 제일 긴가? 이만큼. 어느 게 더 길어 보여요? 예각이 더 길지. 얘네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요 두 힘의 사이각의 크기가, 끼인 각의 크기가, 봐봐. 끼인 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R자임이 증가하고 클수록 R자임은 감소하잖아. 그러면 제일 크게 되려면은 끼인 각이 몇 도면 제일 커질까요? 합력이 0도죠. 봐봐. 이 각이 좁아질수록 합력이 커지잖아. 그럼 언제가 제일 크겠냐고. 나란할 때. 그러면은 각이 넓어질수록 합력이 작아지잖아. 언제 제일 작아질까? 100도? 359도면은 1도인데? 그럼 180. 그렇지. 얘가 제일 작은 거야. 얘가 제일 큰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R자임의 범위는 R자임이 가질 수 있는 크기 범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힘의 크기 합보다는 작거나 같죠? 맞지? 그럼 뭐보다는 크거나 같게 돼요? 두 힘 차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지? 왜? 요 값이 최대가 되고 이 값이 최소값일 거니까, 그지?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죠.
얘네들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절대값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3N, 5N으로 힘을 냈잖아. 만들 수 있는 합력 중에 제일 큰 힘은 몇 뉴턴? 3N하고 5N이니까 최대 8N, 최소 2N까지 만들 수 있죠. 힘 두 개로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식에서 요 부분만 딱 봐주면 좋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힘의 평형 조건이에요. 힘의 평형이란 무슨 뜻이냐? 힘의 평형은 같은 말이 알짜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야. 두 힘의 알짜 힘의 크기가 0이 되려면 일단 얘가 나와야 되잖아. 합력의 계산에서. 첫 번째, 끼인각이 몇 도? 180도. 즉 무슨 소리? 방향이 반대. 그리고 저 절대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두 번째는 두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죠. 맞지? 다른 말로 말하면 크기가 일치.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작용선의 일치. 즉 같은 직선상에 있어야죠. 두 물체. 두 힘의 방향이. 무슨 소리냐? 자, 요거 봐봐. 여기 보면 요 선이 하나 보이죠? 네. 요 선상에서 선생님이 양쪽을 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얘가 가만히 있죠. 알짜 힘이 0인 상태인 거야. 같은 직선상에서 나란하게 당기니까 괜찮다고. 같은 직선을 나란하게 당기니까 균형이 잡히잖아. 근데 봐봐. 얘는 요렇게 당길 거고요. 얘는 여기서 요렇게 당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당기면? 돌죠. 물체가 돌아갔다라는 거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뭐가 변한다? 모양이 변한다? 작용점은 저기 3요소고. 힘의 효과. 물체의 모양이나 형태가 변한다. 물체의 속력, 즉 빠르기가 변한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운동 상태 안에 빠르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그러니까 변하는 건 결국 뭐예요? 모양, 빠르기, 운동 방향이잖아. 근데 멈춰있던 물체가 힘을 가했더니 돌아갔잖아요. 물체가 돌아갔다는 건 운동 상태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저기 물체가 움직였는데요. 변한 거잖아. 그 말은 얘가 돌아갔다라는 말은 힘이 작용했다, 작용하지 않았다? 작용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두 힘은 어디에서 작용해야 된다? 반드시 같은 직선상에서 작용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힘의 평형 개념입니다. 오케이? 봐봐.
여기 밑에 자석이 있고 여기 위에 자석이 있죠. 맞지? 요 위에 자석만 보자면 요 위쪽 자석만 보자면 일단 이 자석은 우리 무게라고 하는 힘,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도 얘가 공중에 떠 있으려면 무슨 힘이 작용한다? 두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힘.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이유는 뭐와 뭐가? 중력과 자기력이 무슨 관계다? 평형 관계다. 그래서 떠 있는 거고. 그럼 밑에 자석의 입장에서는 밑에 자석은 생각해 보면 밑에 자석은 중력과 자기력으로 밑으로 힘을 받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요 바닥에 의해서 떠받쳐주는 힘, 수직항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어요.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힘의 종류를 배울 거거든. 요 수직항력이라는 힘으로 이 바닥이 자석을 떠받쳐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밑에 자석도 평형관계 이어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위에서는 자석 무게랑 자기력이 평형관계인 거고, 맞지? 이 밑에 거에서는 자석 무게랑 자기력이 합쳐져서 수직항력과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자기력은 뭐고, 중력은 뭐고, 수직항력은 뭐고, 마찰력은 뭐고, 부력은 뭐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요거는 잠시 뒤에 지금 8시 20분이니까 10분 쉬고 8시 반에 시작합시다. 한 번에 쭉이요. 자기력. 자, 이제 여러 가지 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 배워야 되는 힘은 네 개예요.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근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씩 더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생겨. 물론 고등과정 가서 배우는 거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번 시험만을 위해서 대충 암기하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지금 제대로 배워서 중등과정 공부하고 고등과정 공부할 때 쉽게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제대로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시험 치고 지나가 버리면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양이 더 늘어날지라도 제대로 배우자. 원래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는 힘이 있어요. 요즘은 이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통상중력이라고 부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사실 뭐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려는 인력이에요. 그럼 잠깐 여기 보자고. 선생님은 선생님 질량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로 좁게는 이 교실 안에 있는 모든 물체, 크게는 이 차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내 쪽으로 당겨요. 그 힘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내 질량에 비례해요. 여기 분필 동가리가 있죠? 이 분필 동가리 역시 어떻다? 분필 질량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로 작게는 이 교실 안에 있는 모든 물체, 크게는 이 차원에 있는 모든 질량을 다 자기 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얘가 질량이 작아서 그래. 너무 작아서 그래. 바로 밑에 있는 지구라는 이 별의 질량은 너무 크고. 근데 어쨌거나 봐봐.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 분필이 선생님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라는 관계에 들어있어요. 이제 뒤에 챕터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작용, 반작용이라는 힘의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두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과 분필이 날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 자, 선생님 팔을 있는 힘껏 당겨보세요. 나 그냥 안 당기고 버티기만 할게. 하나, 둘, 셋. 더 세게 양손으로, 한 손 낮춰버려. 더 세게 확 당겨. 확. 내가 안 당기는데 당겨오는 힘, 느낌을 받고 있죠. 나 안 당겼다, 그지? 자, 당겨봐. 양손을 잡고 있는 힘껏. 하나, 둘, 셋. 이샤! 그러면 당겨갈 줄 알았지. 자, 봐봐. 방금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 선생님은 팔을 안 잡아 당겼잖아. 근데도 난 이렇게 대고 버티고만 있었는데도 어떤 효과를 받았어요? 당겨지는 힘을 느꼈지. 학생이 선생님 팔을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동시에 무슨 힘도 생긴다? 선생님 팔이 학생을 잡아당기는 힘, 반작용도 같이 생겨요. 근데 그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럼 봐봐. 나랑 분필 사이의 만유인력은 내 질량과 분필 질량의 공배수가 돼야 되죠. 둘 다 비례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질량의 크기 곱에 비례하고요.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공간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이 원리에 대해서 반복 실험을 통해서 요 비례상수값 G를 찾아낸 거야. 비틀림 저울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저 G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 공식입니다. 공식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거 M이에요. M. 선생님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 되기 전에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거든? 과학 선생님 하겠다고 맨 처음에 군대 갔다 와서 그 학원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갔는데 초등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반에 영어 선생님 자리가 비었다고 그것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처음에 영어 강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 쓰는 게 정자와 필기체 중간 어딘가에 멈췄어. 그래서 얘가 M이고요. 얘가 얘고 얘가 얘야. 그러니까 앞꼬다리가 좀 길게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요게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이거 중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중1 때 중1 때 지금 배우고 있는 중력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가 있지. 얼마야? 1kg 몇 뉴턴? 이러고 하면 답 나오던데.
학교 사직 진도 안 나갔어, 다. 네. 안 나왔어요. 1kg 하면 9.8N이라고 하거든. 그 9.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중력. 중력이라고 하면 지표면 부근에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요 힘이 뭐다? 만율력이야, 사실 이거도. 그러면 요 문장을 해석하면 뭐가 되느냐? 지구가 M1이 지구 질량이 되는 거지. 대문자에. 그럼 물체를 M2가 그냥 M이 되겠죠. 자, 지표면 부근에서 R이 지구 반지름 플러스 물체 높이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물체를 덩어리로 안 보고 뭐로 볼 거라고? 무게중심 점의 질량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지구 질량은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그렇지, 지구 정중앙, 우리 지구 중심에 있겠지. 선생님 질량은, 선생님 배꼽 부근 여기 어디, 무게중심점에 있겠지. 나랑 지구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에 내가 지금 우리 학원 5층에 있으니까 5층까지 높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자. 우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높이 값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사람의 위치라는 높이 값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자, 잠깐 쉬어가는 상식 퀴즈.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죠. 그 꼭대기 높이가 얼마쯤 되게요? 저기 2만보단 낮고 8천보다는 살짝 높아요. 8,848m입니다. 2만 미터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인 화성에 있는 올림포스 화산 꼭대기 높이가 2만 m예요. 거긴 중력이 약해서 산이 높아. 그러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8,800m니까 한 9km쯤 되네요. 대충. 맞지? 지구에서 제일 깊은 바다 밑바닥은 깊이 2,000, 동해 제일 깊은 데가 2,800에서 2,000이다. 더 깊은 데가 있어요. 5,000보다 더 깊어요. 태평양 가운데 가면 5,000. 만 조금 넘어요. 저기 우리 괌 있죠, 괌, 사이판. 그 괌하고 사이판 그 섬들을 우리는 마리에나 제도라 그러거든요. 북마리에나 제도. 그 옆에 보면 마리에나 해구라는 바다 밑에 골짜기가 쫙 파인 게 있는데 제일 깊은 바다가 11,063m입니다. 되게 깊죠? 그래서 11km쯤 되네? 여러분이 가본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본 적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가본 곳 중에서 땅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본 적. 해수면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본 적. 여러분들이 가본 가장 높은 곳은? 비행기. 보통 국내선은 5,000에서 8,000m 정도 날고요. 국제선 타면 12km에서 15km 사이로 날아요. 왜냐하면 10,000m까지 구름이 생기거든? 10km까지. 그 위를 날아가면 날씨가 계속 맑기만 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날아다녀요. 그래봐야 15km 안 되죠. 자, H 값을 아무리 바꿔봐야 15km, 15,000m 밖에 안 됐는데 지구 반지름의 크기는 6,400km입니다. 평균 값이요.
적도가 조금 더 길고 극이 조금 짧아요. 약간 이게 우리 지구가 돌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도가 약간 불었어. 원심력 때문에. 근데 대충 평균 6,400km쯤 돼. 그럼 이거 결국 그냥 지구 반지름이라고 근사값 해도 되겠네. 맞지? 요렇게 해서 대입해 보면 아까 배운 이 만유인력의 공식이 바뀌어요. 요렇게 되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요 숫자들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고정된 숫자 값이 있다는 거야. 상수라는 소리거든요. 요걸 계산한 게 9.8이 나오는 거야. 이게 중력, 즉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1kg. 자, 1kg은 우리 질량이에요. 1kg짜리를 지구가 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1kg 힘. 이게 무게예요. 킬로그램 힘이라고 읽으면 돼요. 킬로그램 포스. 그리고 얘랑 같은 단위가 9.8 뉴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참고로 중2가 되면 전기력, 정전기에 의한 힘을 배워요. 얘는 몰라도 돼. 근데 지금 같이 배워놔야 되는 내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 정전기에 의한 힘, 전기력은 전하 사이의 힘인데 이 전하라는 뜻이 전기와 관련된 그 성질의 크기예요. 원자 핵 하나에 플러스,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에 플러스 1, 전자 하나에 마이너스 1 해갖고 얼마만큼 플러스냐, 얼마만큼 마이너스냐에 전기값이 있단 말이야. 보통 물체는 0인데 정전기 일으키면 그 전기값이 생겨요. 그 전하 사이에 생기는 힘이야. 자, 우리 만유인력은 질량 사이의 힘이잖아. 그래서 전기력은 공식이 Q1 곱하기 Q2예요. 이 전하가 바로 Q거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할 때 이 힘을 연구한 학자, 쿨롱이라는 학자가 자기가 찾은 값을 넣어서 쿨롱 법칙 혹은 전기력 공식이라는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요 공식하고 얘랑 비교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표절이죠, 표절 정도면. 표절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원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대신에 얘는 전기적 성질이잖아. 그럼 뭐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야. 질량은 마이너스 있나요? 질량은 마이너스 없지.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인력밖에 없어요. 중력도 인력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정전기에 의한 힘은 전하량의 곱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0보다 크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 같은 부호면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면 같은 부호잖아.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 음수가 되면
다른 부호면 인력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 마저 정리. 그래서 중력까지를 좀 알면 되고, 자, 우리가 질량과 무게를 간단하게만 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보통 질량은 공식에서 기호로 쓸 때 M을 써요. mass라는 뜻입니다. 무게는 보통 소문자 W를 많이 씁니다. weight라는 뜻이에요.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고 가끔 그램을 쓰기도 해요. 과학에서는 킬로그램 쓰는 게 맞아요. 대신에 화학에서는 킬로그램을 쓰기에는 양이 너무 큰 단위다 보니까 그램을 씁니다. 힘은, 무게는 사실 이거 중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래는 뉴턴을 쓰거나 혹은 킬로그램 포스, 그램 포스를 쓰기도 해요. 질량의 뜻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는 뜻이고요. 무게는 그 질량을 당기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량은 우리 분동이라고 과학실에서 질량 잴 때 쓰는, 저울에 쓰는 추 있잖아요. 그 분동을 써서 측정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분동을 쓰는 저울로 재야 되니까 양팔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가지고 재야 되고요. 얘는 어쨌거나 힘을 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탄성력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나 체중계, 탁상 저울을 사용해서 측정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얘는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무게는. 가장 극단적으로 어떻게 많이 바뀌냐. 달에 가면 6분의 1, 화성에 가면 2분의 1이 되는 게 무게야. 근데 왜 질량은 안 바뀌냐? 봐봐. 양팔저울을 들고 갔어요. 달에 가서 잰다고 쳐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도 6분의 1로 줄었지만 분동을 당기는 힘도 같이 6분의 1로 줄지. 그러니까 달에 가서 질량을 재면 지구에서 재는 거랑 같다 다르다? 똑같게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무게는 순수하게 탄성력에 의한 힘을 측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달에 가면 6분의 1로 줄고 화성에 가면 2분의 1로 줄게 돼 있어요. 자, 어떻길래 달이 이렇게 줄어들고 탄성력은 그럼 어떤 힘인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몸이 빙빙 꼬인데 어쩌면 좀 너무 피곤하냐? 우리
장소, 별에 따라서. 지구랑 화성이랑 달이랑 뭐 금성이랑 목성이랑 똑같은 지구에서도 적도냐 극지방이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요. 1층이냐 몇백 층이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바뀌는 폭이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그 미세한 차이라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나타납니다. 각 나라의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하는 장소는 최대한 남쪽이 짙습니다. 미국은 미국 땅 모양 알잖아. 여기 캘리포니아가 돼 있고 이렇게 플로리다 반다 이래갖고 뭐 이렇게 미국 땅이 있잖아요. 미국 로켓 연구 기지이자 로켓을 컨트롤하는 휴스턴 기지는 여기 있거든. 꽤나 남쪽이잖아. 근데 미국조차도 로켓 발사는 여기서 해요. 마이애미 끝에서 해요. 왜? 여기가 제일 남쪽이라서 그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보관되어 있던 핵무기를 서방 국가들이 야 그거 핵무기 너희들 같이 작은 나라가 함부로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핵무기 없애자. 대신에 너희들이 그 핵무기 없애면 너희들의 안전은 우리 서방 국가가 책임져 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안 지켜져서 그래.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에서는 남쪽에 해당하거든. 러시아랑 가깝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항구들이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땅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야 너희들이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나도 너희 편에 끼워줘. 나토라고 그 좋은 단체 있더만 하면서 거기 가입하고 싶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젠가 우크라이나를 돌려받고 싶은 땅인데 나토에 들어가면 못 돌려받잖아. 전 유럽 전체랑 맞닿아 떠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욱해갖고 지금 전쟁 치고 한 게 지금 3, 4년째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서 쏘게? 제주도는 배 타고 갈 수가 없잖아. 로켓 싣고. 그래서 저기 고흥에 있습니다. 해남 옆에 고흥. 어쨌거나 남해안에서 쏴요. 로켓 컨트롤하는 기지는 어디 있느냐? 저기 대전에 있거든. 근데도 더 남쪽에 내려와서 쏘는 거야. 조금이라도. 오케이? 자, 그럼 한 5분, 6분만 좀 쉽시다. 자, 탄성력. 외부로부터 힘을 받은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이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고 외부에서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아요. 우리 활 쏘는 거 생각해 봐봐. 활을 잡고 쭉 당겼지. 그러면 활의 모양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쭉 당겨지잖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멈춘 상태가 되죠. 여기서 멈춘 상태라는 건 뭐다? 내가 뒤로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와 이 화살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쭉 당기고 있다가 놓으면 그 활이 원래 모양으로 펴지면서 화살을 밀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지. 옛날에 TV 예능에 나온 벌칙 중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잔인한 벌칙 탑3 중에 하나가 유치원생 모자 씌우기였어요. 그 유치원 애기들 쓰는 모자 있잖아. 노란색 빵모자. 근데 이게 왜 벌칙이었냐면 모자가 벌칙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그 유치원생 모자 보면 이 모자 잃어버리지 말라고 여기에 뭐가 연결돼 있죠? 고무줄. 벌칙이 이거였어요. 봐봐. 고무줄을 잡고 쭉 당긴 뒤에 놔버리는 거. 더 아프게 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아프게 때리는 법. 고무줄을 많이 늘리면 되지.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리는 만큼 힘의 크기가 커지고 돌아가는 힘도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 탄성력의 크기는 외부에서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고 그게 K 곱하기 델타 X가 돼요. 여기서 요 K라는 거는 용수철 상수라 그래가지고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얼마나 단단하냐. 이건 아마 윤서가 잘할 것 같은데 고무줄 보면 잘 늘어나는 거 있고 안 늘어나는 거 있지. 머리 묶는 고무줄 보면. 얼마나 안 늘어나고 그 고무줄이 버티느냐에 대한 값이 K 값이야. 델타 X가 변형된 길이에요. 즉 늘어난 길이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딱 보면은 눈치를 챌 수 있어. 봐봐. 원래 아무것도 안 단 용수철이 9cm짜리야. 응? 봐봐. 6N짜리 물체를 매달았더니 12cm가 됐어요. 응? 그럼 이 용수철이 만약에 늘어나서 18cm가 됐다면 얘는 몇 뉴턴일까요? 라는 문제야. 몇 뉴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용수철 전체 길이가 아니라 변형된 길이, 늘어난 길이가 힘의 크기랑 비례한다고. 매달아 놓은 물체 무게랑 비례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12c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늘어난 몇 cm? 3cm가 중요한 수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18cm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cm? 그치. 9cm 늘어난 얘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서 요거 뺀 거. 그럼 봐봐. 6N에 3cm잖아. 그럼 얘는 9cm면 몇 배야? 그럼 여기도 몇 배? 네, 곱하기 3배가 돼야 되니까 18cm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문제는 이거야. 어떤 물체에 위에 용수철이 달려있잖아. 이 상태로 저 물체가 멈춰있잖아요. 멈춰있다라는 말은 얘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랑 이 물체를 위로 들어주는 무슨 힘이 탄성력의 크기가 어떻다? 중력이랑 같다가 되니까. 자, 요거 봐봐. 참고로 장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영어는 텐션이라 부르고요. 장력은 어떤 힘이냐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줄이 작용하고 있는 힘을 장력이라고 불러.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용수철이 아니라 봐봐. 예를 들어 9N짜리 물체를 이렇게 줄에 매달아 놨어. 그러면 봐봐. 이 물체의 중력이 몇 뉴턴이다? 9N이잖아. 맞지? 근데 얘가 안 멈추고 매달려 있으려면 여기 줄이 잡아당겨주는 장력이 몇 뉴턴이어야지 얘가 평형이 될까? 네, 9N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봐봐. 이게 센티미터가 아니고 이거 뉴턴을 적었어야 했는데 단위 잘못 적었네. 그럼 봐봐. 탄성력과 장력은 거의 같은 힘이죠. 뭐만 다르다?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은 안 늘어나고의 차이밖에 없지. 나머지는 어떻다? 같은 힘이다. 오케이? 요거 빨리 필기. 볼 수 있어요. 마찰력이랑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인데, 사실 마찰력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같이 배워야 되는 선행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직항력, 노말포스라 그래서 N이라고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 수직항력이라는 힘을 살짝은 알아야 돼요. 얘는 뭐냐면 접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이에요. 그럼 무슨 힘도 수직항력이 되냐? 우리가 바닥에 서 있으면 우리 몸무게 때문에 내가 바닥을 누르잖아. 이것도 수직항력이고,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무슨 힘이 생긴다? 바닥이 나를 뭐 해주죠? 위로 떠받쳐주고 있겠지. 이 떠받쳐주는 힘도 뭐다? 수직항력이 돼. 내가 이렇게 칠판을 밀고 있으면 내가 칠판을 미는 힘도 수직항력이고, 칠판이 나를 받쳐주잖아? 그 힘도 수직항력이 돼요. 그리고 이 특징이 뭐가 있냐? 수평면에 어떤 물체를 놓잖아.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물체는 밑으로 뭐를 받는다? 중력을 받겠지. 그리고 그 중력 때문에 뭐 한다? 이 바닥을 누르는 수직항력이 있을 것이고, 이 반작용으로 바닥도 물체를 떠받쳐 올리는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무슨 힘과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다? 중력이랑 수직항력. 그렇지. 중력이랑 수직항력이 작용하잖아. 근데 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죠. 안 움직이는 말은 무슨 상태다? 평형이다라는 소리야. 그럼 뭐랑 크기가 같다? 중력이랑 수직항력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평형이다. 요게 수직항력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마찰력 배웁니다.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디서 생기냐면 접촉한 면에 나란하게 작용하고요.
항상 뭐 어떤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쪽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에요. 왜 안 미끄러지냐면 요 부분 있잖아. 요 물체가 닿여 있는 부분. 저 닿여 있는 부분을 엄청 확대해서 보자면 물체의 표면이 매끈하다 울퉁불퉁하다 사실은 그치. 우리가 매끈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울퉁불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닥도 어떻다? 매끈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수직 항력 때문에 이 두 물체는 서로 꽉 끼일 정도로 서로 아래 위로 힘을 받고 있잖아. 이러면 여기 끼이겠죠. 이렇게 걸릴 거 아니야, 끼어서. 이렇게 끼어서 걸리니까 이게 잘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잘 안 움직여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청소라던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탁이나 책꽂이 아니면 캐비넷 같은 거 움직여 본 적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보통 이제 중학생이 넘어가서 자기 방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은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특히 여학생들은 내가 누나들 많이 봐서 그래요. 계절이나 해마다 기분 따라 자기 방을 좀 바꿔보고 싶다고. 책상 방향이나 그 옷장 방향이나 책꽂이 방향이나 침대 방향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한 번쯤은 해보죠. 그리고 돌리다 결국 맨 처음에 방향이 제일 좋다는 걸 나중에서 깨닫지. 대놓고 또 돌리더라고. 바꿔본 적 있어 없어? 솔직하게. 없어?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거 학교에서 움직이고 할 때 쉽게 움직여져? 안 움직여지지. 근데 재밌는 특징 있잖아. 친구들하고 한 두세 명 들러붙어서 으라차차 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밀리죠. 근데 밀리기 시작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어? 움직이기 시작하면 힘이 덜 들어가지 않디?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줄줄줄 밀고 갈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잠깐 쉬자고 세웠어. 다시 살짝 밀면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지지. 다시 꽉 끼워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잘 움직인다? 다시 으라차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제 물체와 그 물체 밑바닥 사이에 물체를 멈추면 얘네들이 붙어버린다고 설명해. 그럼 으라차차는 뭐가 필요한 거다? 그 으라차차 힘이 필요한 이유가 이 붙어버린 거를 부수는 데 힘이 들어간다는 거야. 으라차차에서 부서지고 나니까 줄줄줄 밀고 갈 수 있지. 그러다 잠깐 세우면 어떻게 된다? 다시 붙어버리는 거야, 바닥하고. 그럼 다시 뭐가 필요하다? 으라차차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 마찰력은 힘이 요렇게 바뀌어요. 앞부분이 정지 상태, 여기가 마찰력, 여기가 외부에서 작용한 힘, 여기가 미끄러지는 상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지 상태인 구간에서는 마찰력의 크기, 스몰 f랑 외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 똑같아요. 그래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자, 요 끝에 이 끝점이 요게 우랑창창 부서지는 지점이란 말이야.
이 부서지는 곳의 힘의 크기가 좀 처음 보는 기호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가 미끄러지는 곳이지, 미끄러지는 곳은 힘이 안 커지고 일정하단 말이야. 여기 값은 이렇게 나타나지거든요. 자, 처음 보는 기호. 자, 요거 뮤라고 있는 기호인데 중등 때는 기호를 가리키진 않아요. 얘 뜻은 가르쳐. 이걸 뭐라 부르느냐? 중등에서는 거칠기라고 가르칩니다. 정확한 뜻은 마찰 계수인데 이게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요 바닥 모양하고 물체 모양하고 얼마나 잘 들어 맞는가. 저게 모양이 딱 맞으면 잘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딱 맞으면 안 미끄러지지. 꽉 끼일 거 아니야. 좀 잘 안 맞으면 좀 미끄러지겠죠. 학교 운동장 뭐로 돼 있어요, 보통? 흙이지. 너희는 인조잔디 깔려있냐? 저희 야구부 있어. 너희는 그냥 흙? 인조잔디? 그 인조잔디에서 뛸 때 그냥 일반 운동화 말고 다른 운동화 신는 거 알지? 그 인조잔디용. 그 축구와 비슷하게 포인트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보통 남자애들은 잘 압니다. 풋살화라고 그러면 알 거야. 잠뽕화. 잘 자란 잠뽕 가득하 있는 신발. 잠뽕 신고 인조잔디에서 뛰면 되게 잘 뛰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일반 운동화보다 훨씬 잘 뛰어지죠. 왜? 안 미끄러지니까. 근데 봐봐. 그 잠뽕화를 신고 만약에 저기 체육관 강당 안에서 달리기를 하면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미끄러져요. 그치. 체육관 강당 나무바닥에는 그 잠뽕화가 어울리는 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는 그냥 이 값을 거칠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체의 표면의 값이라고 설명을 해. 혹은 바닥의 거칠기, 혹은 물체의 거칠기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바닥과 물체가 어떤 관계냐를 따지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N은 뭐다? 앞에서 말한 힘. 수직항력이야. 선생님이 이번에 신발을 샀었거든요. 최근에. 한 달 반, 아니, 2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신발이 참 가볍고 좋은데 단점이 하나에서 바닥 내구도가 너무 개판이야. 너무 바닥이 약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의 맨들맨들하게 다 달았어요. 거칠기가 꽝이겠죠, 지금 상태. 그래서 조금 바닥 좀 미끌미끌한 바닥에 물 딱 젖어 있는 바닥 가면 그 젖어 있는 바닥에 크록스 신고 걸을 때랑 같은 위험에 빠집니다. 쭉 미끄러져요. 거칠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참 야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야구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시던데 원장님이. 야구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야구 연습을 할 때 쓰는 경기장이 저기 기장에 있는 인조잔디 야구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신는 야구화는 인조잔디용을 신어요. 그 잠뽕화가 있어요. 야구화도 잠뽕 야구화가 있어. 축구 풋살화처럼. 그거 신고 뛸 때랑 그냥 일반 운동화 신고 뛸 때랑 인조잔디에서 뛰는 느낌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그리고 요 N은 수직항력이죠. 그리고 봐봐. 운동할 때 마찰력과 멈춰있는 한계 마찰력 크기의 값 중에 얘가 훨씬 크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이기는 핵심은 얘를 키우는 거야. 정지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왜?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
아까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팔로 줄다리기를 간단하게 해봤잖아요. 왜 내가 이겼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더 무겁거든. 내 몸무게가 더 무겁거든. 너희들 2배는 넘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선생님 지금 몸무게가 115kg가 넘는데, 지난주에 우리 집 체중계 배터리 닳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몸무게가 116kg인가 117kg인가 그랬어. 그럼 봐봐. 선생님 몸무게가 너희들 몸무게 2배가 넘어. 그 말은 뭐다? 신발 바닥이 똑같다면 선생님 최대 마찰력은 여러분들 마찰력의 몇 배다? 2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팔을 서로 당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당긴 힘으로 나도 여러분들을 당길 수 있지.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런데 그 힘의 크기가 내 최대 정지 마찰력과 여러분들 최대 정지 마찰력 크기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마찰력이 작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미끄러지면서 마찰력이 더 줄어. 근데 나는 마찰력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버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나랑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마찰력을 키울 건데? 그치, 신발을 바꾸면 되지. 우리 지금 이 교실 바닥 같은 바닥이면 뭐가 좋을까? 운동화가 더 낫겠죠. 그 운동화 중에서도 실제로 그 NBA 선수들은 신발 밑바닥에 바르는 끈끈이가 있대요. 그 경기장 한쪽 구석에 설치해 놓고 선수 교체돼서 들어가기 전에 그 바닥에 끈적이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 살짝. 그래서 걔네들이 그 경기장 바닥에서 뛸 때 삑삑할 정도로 그렇게 잘 멈춰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신발의 마찰력을 지금 이 교실 바닥에선 크게 늘리기가 어렵잖아. 운동화 이상을 구하긴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신발 바닥을 더 미끄럽게 만들면 되겠지. 선생님 서 있는 곳에 바닥에 물을 좀 뿌려 놓는다던가 기름칠을 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신발을 롤러스케이트로 바꾼다던가. 그러면은 줄다리기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롤러스케이트로 바뀌었는데. 그럼 질질질 끌려가겠지. 왜? 고칠기가 엄청 줄었잖아. 이해가 돼요? 그럼 자, 줄다리기 반 대표를 뽑아야 돼. 뭐 가지고 뽑을래? 힘센 놈, 무거운 놈. 그렇지, 무거운 게 장땡인 거야. 무조건 몸무게 순으로 뽑는 거야. 그 다음에 신발을 뭘 신어야 된다? 그치, 풋사라. 잠뽕아 신어야죠. 두 학교가 다 머니까, 인조잔디니까. 응? 근데 만약에 그날 비가 와서 줄다리기 예선을 실내 체육관에서 한다. 그러면 풋사라 신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신어야 돼, 그러면은? 그치, 실내용 운동화. 제일 좋은 건 농구화. 그 빨판상어 등판 무늬 있는 거. 그게 체육관 바닥에서 가장 안 미끄러지는 신발이니까 그거 신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런 것들이 마찰력이다. 자, 그러면 이제 부력하고 뉴턴 법칙 남았네요. 요거 정리 다 됐어?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부력. 자, 부력은 미리 말을 할게요. 솔직하게 말할게. 시험 칠 땐 결론만 외우고 있어도 돼요. 증명 과정은 사실 중등에서 설명시키기 어려울 만큼 복잡합니다. 특히 중1에서는. 그냥 증명 과정은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할 건데,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증명 과정까지 외우라고 내가 차마 말 못해. 결과만 합시다. 그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변태가 누군지 알아요? 역사사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변태. 아담 이브 말고. 아이러니하게 아시네요. 그것도 최근이고. 역사적인 변태. 아르키메데스라고. 이렇게 하면 알려나? 유레카. 그 사건. 유레카 사건.
원래 아르키메데스는 데살로니카라는 나라의 국가 재상이자 왕사라 그래서 왕과 왕자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그 직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차기 왕의 이름이 알렉산더 쯤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과외 선생이었다고 쉽게 말하면. 근데 어쨌거나 어느 날 왕이 왕관을 새로 하나 맞췄어. 순금으로. 막 모양이 막 휘황찬란 화려해. 근데 왕이 그 왕관을 딱 잡았는데 느낌이 싸해. 왠지 가벼운데. 왠지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어. 왕관을 들었는데. 근데 저울에 재보니까 내가 준 금덩어리 무게가 맞아. 근데 들어보면 왠지 가볍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르키메데스 일로 와보소. 왕관 디자인 참 잘 빠지고 참 좋은데 왠지 이거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 무게를 재보면 이상은 없어. 근데 왠지 느낌이 싸해. 순금 맞는지 확인해 와라. 왕관 부수지 말고 오케이? 하고 보내. 아르키메데스는 그날부터 그날 저녁에 퇴근도 못하고 자기 작업실, 연구실에서 밤샘 연구를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래도 연구를 해.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이 돼서 머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모를 나이고 여러분들 부모님 이제 선생님 나이쯤 되면은 알 나이입니다. 아침에 가서 아침에 목욕탕 가서 뜨끈한 물에 몸을 푹 담그면은 뜨뜻한 그 물의 온기가 확 느껴지면서 시원하다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거 속으면 안 되죠. 아빠가 목욕탕 가서 온탕에 가서 시원하다 일로 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연락 뜨겁다 그지? 나이 든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몸을 푹 담그는 순간 물이 확 넘치면서 몸이 붕 뜨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생존 수영할 때 느끼잖아. 물에 딱 들어가면 붕 뜨잖아요. 그걸 아르키메데스가 순간적으로 캐치해냅니다. 그래 이거다. 물에 물체를 담그면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리고 물체가 가벼워지는데 흘러넘친 물의 무게랑 가벼워지는 무게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잽싸게 자기 연구실로 가면 몇 번 실험을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 왕이 줬던 금덩어리 무게만큼의 금 그리고 왕관 같은 무게의 은덩어리 세 가지를 놓고 물에 담궈 봤더니 금이랑 은 반반 섞은 거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왕관 만드는 세공사가 금 절반 삥땅 치고 은 섞어가지고 왕관을 짭으로 만든 거야. 쉽게 말해서 24K짜리 왕관 만들어 그랬더니 14K짜리 왕관 만들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줘. 어디 감히 왕을 속여. 그거를 그렇게 찾아냈는데 그 방법에서 나오는 게 부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물체가 존재하면서 밀어낸 유체의 무게만큼 물체가 가벼워진단 말이야. 이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예요.
그 물체를 그때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해요. 떠오르는 힘. 자, 왜 이런 힘이 생기냐면 액체나 기체를 우리는 유체라고 불러요. 흐르는 물질. 우리 지난 시간에 물질의 상태할 때 액체와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 배웠잖아. 네. 그래서 흐를 유자 써서 유체라고 불러요. 보통 액체, 기체를. 얘네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냐면 힘 대신에 압력을 통해서 힘이 전달이 돼요. 압력, 누르는 힘. 그리고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서 밀도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원래 압력은 P가 압력이거든. 부피가 아니구나. 면적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봐봐. 그 볼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있네. 여기 볼펜 있죠? 양쪽을 요렇게 해서 딱 대고 밀고 있으면 볼펜 가만히 있잖아. 그 말은 지금 볼펜은 힘의 평형 상태죠. 양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같지? 근데 이걸 힘을 빡 주면 어느 손가락만 아플까? 여기만 아프겠지. 왜? 힘의 크기는 같은데 얘는 닿는 면적이 어때요? 얘는 넓잖아. 봐. 선생님하고 같은 운동화를 신은 선생님 집사람이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 아니 저기 다대포 모래사장을 걷는다 쳐요. 둘 다 운동화를 신고 있다면 누구 발자국이 깊게 박힐까? 나죠. 내가 발이 좀 더 크긴 하지만 내 몸무게가 우리 와이프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내 발자국이 더 깊게 박힐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운동화가 아니라 힐을 신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발자국이 더 깊게 박힐까? 그치. 힐 신으면 뾰족하니까 푹푹 들어갈 거 아니야, 모래사장에. 그게 압력이라고요. 그래서 F는 P 곱하기 A가 되고요.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질량이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진짜 부력을 준비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 액체나 기체들은 입자운동이 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 모든 방향에서 받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아요. 그 같은 위치에서는.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어. 비닐 장갑 있을 거예요, 집에. 그 비빔밥이나 샐러드 할 때 간단하게 쓰는 그 일회용 비닐 장갑 있잖아. 크린백에서 나오는 거. 그 비닐 장갑을 이렇게 손에 끼고 세면대에 물을 담은 뒤에 손을 이렇게 물에 싹 담그면 어떻게 되느냐. 물의 힘에 의해서 비닐 장갑이 손에 쫙 달라붙게 돼요. 모든 방향에서.
물 분자들이 운동하면서 비닐 장갑을 내 손에 바짝 밀착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공기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게 수압이거든요. 물의 압력. 모든 방향에서 똑같게 작용하는데 그 압력의 크기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런 원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 넓이가 A, 높이가 H, 이 안에 M이라는 질량이 들어있다고 쳐. 액체가. 그러면 요 바닥을 누르는 압력은, 이 바닥을 누르는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압력은 면적당 힘이니까 면적당 mg가 됩니다. 자, 여기 적어놓은 g는 9.8 대신에 그냥 적은 거예요. 고등과정 가면 배우는 건데 9.8이라고 생각해. 그럼 mg는 뭐다? 저 액체의 무게겠지. 요 통 안에 들어있는 액체 무게. 그럼 압력이 맞죠? 근데 아까 유체는 뭐라 그랬어? 밀도랑 부피로 많이 낸다 그랬잖아. 그러면 A분의 dVg가 되죠. 맞지? 근데 이 깡통 부피는 뭔데? A 곱하기 H잖아.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네. 그래서 DAHG분의 A니까 뭐다? 밀도 곱하기 높이 곱하기 중력 가속도. 뭐에 비례한다? 깊이에 비례하는 거야. 물의 압력은 깊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기 집에 어항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물고기 키우는 어항 같은 거 전시돼 있잖아. 공기방울이 올라오면서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죠. 왜? 깊은 데서 얕아지면서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방울이 점점점 커지는 거지. 자, 그래서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깊이에 비례한다. 그죠? 자, 진짜 부력 설명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물 속에, 물탱크 속에 요런 원통형 물체 하나가 가라앉아 있다고 쳐. 여기가 H2, 여기가 H1. 그러면 요 높이는 H2 빼기 H1이겠죠? 요 넓이도 A, 요 넓이도 A. 요렇게 한번 봅시다. 이런 원통이 물에 잠겨 있다고 쳐요. 물 속에. 그럼 봐봐. 이 원통을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P1, 밑에서 떠받치는 압력을 P2라 그러면 P2는 DH2G가 되죠. 요 깊이에 비례하니까. P1은 DH1G가 되거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깡통을 보자. 아이고, 다리야. 깡통을 위로 떠받치는 힘은 F2라 그래서 P2A예요. 압력에 면적 곱하면 힘이랬잖아. 그러면 깡통을 밑으로 누르는 힘은 F1은 P1A겠지. 그러면 요 둘의 알짜임은, 얘랑 얘랑 알짜임은 뭐가 돼? 위쪽으로 가해지는 알짜임. 얘가 뭐다? 부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P2-P1의 A가 되고, 그러면은 DH2-H1A의 G가 되고, DVG가 돼요. 여기서 이 부피는
깡통 부피죠. 근데 여기에 D는 이 바깥 액체 밀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두 개 곱한 이 값은 뭐가 되느냐? dV는 저 깡통이 물에 들어가면서 흘러 넘친 물체가 밀어낸 액체의 질량이 될 거 아니야. 거기에 G를 곱했으니까 물체가 밀어낸 액체의 무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물체가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함들 있잖아요. 잠수함이나 뭐 항공모함, 뭐 구축함 이런 배들의 크기를 설명할 때 배수량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만재 배수량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군함 중에 제일 큰 게 정조대왕함인데 11,000톤입니다. 11,000톤에서 최대 배수량은 만재 배수량은 한 13,000톤인데 그건 무슨 소리다? 배가 물에 떠있기 위해서 밀어낸 부력의 크기가 13,000톤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인 미 해군이 쓰는 슈퍼캐리어 그 항공모함이 11만 톤이에요. 그 항공모함 배 위에 활주로에만 축구장 3개를 놔도 남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겠지 그 위에서. 그 말이 이거야. 밀어낸 물의 무게라고. 그러면은 요 뒤에 요 문제 한번 봐볼래요? 그 아까 내가 문제 이야기한 그 뒤에 보면 요 그림이 있거든? 요거. 더 뒤에. 조금 더 뒤에. 요거. 더 뒤. 한 바닥 더. 앞에. 요거. 자, 저기 가와 나와 다를 봐봐. 부력의 크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부력의 크기를 물어보면 저 공의 크기가 같다고 할 때, 나와 다는 완전히 물속에 다 잠겼죠. 그러면 나와 다는 저 부피만큼, 밀어낸 물체 부피만큼의 부력을 받는데, 가는 지금 물속에 잠겨있는 부피가 얼마예요? 절반이지. 그러면 가는 부력이? 그치, 절반 부피만. 큰 부력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 그 물에 들어갈 때 부력 보조복, 소위 우리 구명조끼라는 거 입으면 잘 뜨죠. 왜? 구명조끼만큼 구명조끼 부피만큼 물을 더 밀어낼 수 있으니까 뜨는 거야. 원래 사람은 밀도가 0.93이에요. 생존 수영에서 안 가르쳐주는 과학적인 수치로 설명할게. 물은 밀도가 1이란 말이야. 사람은 그냥 밀도가 0.93이에요. 그럼 뭐냐? 사람은 7%만 물 밖에 나와 있을 수 있어. 물에 뜰 때. 그러니까 요만큼만 나오는 거야. 우리 몸의 7%니까. 수영 못하는 애들, 물에 안 뜨는 애들 있죠, 학교에. 왜 물에 안 뜨냐면 겁이 나서 그래. 머리를 물에 못 담궈서 그래. 눈앞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걸 못 버텨서 그래. 이게 겁난다고 머리를 들면 물 밖에 7%보다 많이 나왔지. 그러면 7%만 남기고 가라앉아야 되니까 더 깔아앉는 거야. 이게 남자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큰 목욕탕을 다녀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배우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희한하게 동네별로 다 있더라. 목욕탕에서 쓰는 부력기판 가로 열고
작은 바가지 2개. 누구한테 배웠냐? 희한하게 동네마다 똑같이 다 하고 있어. 뭔지 알겠지? 작은 바가지 2개 무슨 뜻인지. 바가지 합쳐서 딱 붙이면 그치, 튜브 대용이 되지. 왜? 그 부피만큼 물을 뭐 하니까? 더 밀어내니까. 그 부피만큼 뜨는 힘을 받으니까 머리만큼 물밖에 내놓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쓰면. 알겠어요? 그게 부력이에요. 그래서 부력이란 밀어낸 물의 부피만큼이 중요해요. 그리고 봐봐. 여기 물의 밀도가 있었잖아요. 수영장이 물이 잘 떠요? 바닷물이 물이 잘 떠요? 바닷물이 더 잘 뜨죠. 왜? 소금물은 민물보다 밀도가 크거든요. 소금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부피일 때 소금물이 더 무거워. 밀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소금을 녹이면 녹일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민물보다 바닷물이 우리가 물에 더 잘 뜬다가 되는 거지. 저기 특히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야. 지중해랑 연결된 바다가 아니라서 호수인데 거기는 염분기가 다른 지역의 바다의 7배가 넘어요. 바닷물의 염분이 7배 정도 돼요. 부산 앞바다가 염분이 3.2%, 3.1%, 3.2%거든. 근데 사해는 20%가 넘어. 그러니까 사해에 놀러 간 사람들 가끔씩 그런 사진 찍잖아. 바다에 들어 누워서 머리 내놓고 물에 둥둥 떠 있는 사진. 그게 사해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지. 짜니까.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힘과 운동의 관계는 다음 주에 마저 설명하고 다음 주에 서술형 바짝 같이 해줄게요. 다음 주 가고 다음 주가 시험 문제.